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민간 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3자 변제안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지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며 자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 외교당국 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해 미국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평가하며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어젯밤 바이든 대통령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오늘 국무부에서도 환영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주요 현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을 역사적인 발표로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historic announcement that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About latest casualt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 관계 증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의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이 25차례 만났다며 미국은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에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해법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으로 한일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일에 고무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배상안에 대한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한국 내 반발 여론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직접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어렵고 복잡한 역사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배상안 발표에 대한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are not questions for the United States to answer. These are discussions that Japan and the ROK, our dear allies, are having between themselves. 오늘 마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블링컨 장관이 배상안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함께 대북 확장 억제 강화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배상 방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55살 양금덕 할머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자신을 끌고 가 일을 시킨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배상금은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재단이 그 돈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는 단 3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할머니는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마음을 합해서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청 광장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시민단체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도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배상안을 규탄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안이라면서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국민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6일은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거라면서 피해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 측을 비롯해 국내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이 절반 이상이 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라는 배상금 지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군사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전략 무기 시험에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자신들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국제사회가 한국과 미국의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할 때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에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앙상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 말에 소방대원은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방관 2명 모두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요기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불길이 잡힌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올해로 30살. 지난해 5월 임용돼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성실했고 신임 교육 때도 상위 10%에 들 정도로 유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를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새벽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 없이 예우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15층 주민이 숨졌습니다. 1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15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게 그을린 아파트 외벽과 창문 틈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게 타버린 집안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불이야 하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1층에서부터 불이 갑자기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되게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도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폐쇄형 구조로 지어진 탓에 연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15층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옥상 등으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었고 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 흡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성에게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주장에 검문소 2곳이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뚫린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탑승한 채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는 길엔 검문소가 2곳이나 있었지만 경계는 미흡했습니다. A씨가 상급부대 소속 장교라고 윽박지르자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뒤늦게 상급부대에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검문소 근무자가 수색에 나섰고 A씨는 허가 없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30분가량 머물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뚫린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노크 귀순하고 지난해 새해 첫날에는 제2북 사태가 일어난 곳과 같은 육군 사단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군은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 뒤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33년 만에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쯤엔 새 공항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내륙을 오가는 관광객과 도민들로 사시사철 붐비는 공항 중에 한 곳이죠. 2019년 기준 활주로 이용률은 98%에 달했는데 오는 2055년쯤엔 제주공항 이용객이 무려 4,1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 건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2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제주의 동남쪽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자리할 예정인데요. 545만 제곱미터 면적에 3.2km 길이 활주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립 논의는 지난 1990년에 처음 시작해 25년 만인 지난 2015년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환경부 반려를 거쳐 어제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제주를 찾아 제2공항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건립까지는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 의회 동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제2공항 건립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막판 지지세 결집을 위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연대를 강조했지만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마지막 당협 방문 일정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김나 연대를 부각하며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한 겁니다. 저는 마음에 진한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동지애를 결코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김 후보 홍보 활동이 이뤄졌다며 후보직 사퇴 촉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셔야 된다고. 대통령실에 진상규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경쟁주자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가 대통령실을 범죄 행위로 몰아넣었다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에 폐를 끼치는 후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 심지어 드론을 띄워서 현장 파악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기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자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침묵하던 다수가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저는 심판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울산 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을.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에 김기현 후보 측은 조직력의 결과라는 해석을, 안철수, 천하람 후보 측은 분노와 돌풍 때문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선출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채팅방에 시민사회 수석실 직원들이 초대돼 있긴 하지만 예의상 못 나온 것이라면서 특정 후보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고 국정 홍보에 관한 언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더는 대통령실을 개입시키지 말라면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내 비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내일 박 원내대표와의 저녁 자리가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용이 불거지자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는 계획을 잡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 갈등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기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인을 위한 개별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도 이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러니까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장기 휴가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노사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뭐 경영계는 뭐 환영을 하고 있고요. 뭐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노동계는 당연히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약간 이제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에 이제 40시간에 연장 근로가 12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체계였습니다. 만약에 주에 53시간 일한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더 일하고 싶은데 53시간 되면 불법이니까 못 시킵니다, 일을. 그러면 투잡하고 쓰리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간을 단위 기간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이제 월 단위, 아니면은 뭐 분기 단위, 아니면은 반년, 연 이렇게 이제 바꾸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일주일에 최대한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차트에 보듯이 월로 바꾼다 그러면 52시간 정도를 이 기준으로 뒀고요. 분기가 140시간.
240시간, 뭐 반기가 250시간, 연 440시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월을 52시간으로 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이 40시간이잖아요. 거기에 52시간 더하면 이제 9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사람이 한 주에 주 6일 일한다고 본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15시간씩 일하면 92시간 정도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거의 뭐 일하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안이 나왔던 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씩 휴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씩 휴식을 두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에 본다 그러면 최대한 69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안이냐면 그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냈을 때 3대 개혁 과정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었거든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안이 났는데 이걸 정부안으로 채택했거든요. 거기에 났던 것이 일과 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9시간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노동계가 더 반발하는 게 이게 더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 안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69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만약에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으면 64시간은 상한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는 11시간 휴식 지주를 안 두고 64시간까지 또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에. 그러면 거의 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그래서 이제 더 후퇴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안을 갖고 나왔던 게 바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해서 이게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식으로 휴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차랑 붙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휴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안식열 개념으로 쓴다는 건데 또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게 지금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이거를 뭐 저축계좌제로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뭐 회사 눈치 안 보고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아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장 근로의 기준을 주에서 이제 월로 바꾼다. 보통 보면 월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장 근로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아마 이번 노동 개혁안의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이번 개편안이 좀 이렇게 효과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나왔던 안을 제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봤었는데 굉장히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필드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더 벌고 싶은데 주 52시간제가 딱 걸리다 보니까 이게 주가 딱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로 바뀐다 그러면은 바쁠 때 바쁜 주는 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안 바쁜 주는 40시간만 딱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안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시간에 대해서 후퇴했단 말이죠. 64시간 상한을 줬다는 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조금 그거는 조금 좀 불만이지만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노동 개혁 안에 이번에 이제 좀 유연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는 연장 근로 기준을 좀 바꾼다는 거는 좀 필요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이제 제주도 제2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2공항 건립이 지금 33년 만에 첫 관문을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됐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 제주 같은 경우는 1,600만 명이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여행객으로 온다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는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1,60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제2공항 같은 경우가 연간 1,9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주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뜨거운 감자가 됐었냐면 이 제2공항의 사업 개요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성산읍 일대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섭지코지 그 옆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쪽에 있고 활주로가 상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주로는 하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활주로 하나에서 연간 1,900만 명이 이제 수용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숨골이라는 이제는 환경 영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골이 뭐냐면 지하수 통로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환경 평가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의견 수립을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국토부 쪽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류 충돌 대책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하수 통로죠. 숨골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라. 이 조건부를 걸고 이제는 승인을 이번에 나왔던 거죠.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핵심은 이젠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이젠 특별자치도입니다. 뭐 국회에서 하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뭐 따를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주체가 이제는 바로 이제는 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그럼 도지사는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찬반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당연히 하는 거고 뭐 말 그대로 지역 내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좀 여론이 좀 양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또 해결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물가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와 가스요금이 역대 최대 인상폭을 좀 기록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1월 달에 5.2%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좀 부담이 되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 0.4%포인트 떨어지면서 4.8%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하지만은 지금 본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던 이유를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석유류 제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제품이 이제 특히 가솔린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수를 끌어 좀 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이거 기저 효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동월 아시겠지만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직후였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석유류 값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의 석유류 가격은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기저 효과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근원물가 지수는 사실 소폭 낮아졌긴 하지만은 근원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석유류 제품이나 변동폭이 큰 식료품 이런 거를 제외하는 거거든요. 물가 근원 물가를 본다 그러면 소폭 낮아졌어요. 아직도 사실 이것도 4.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그 근원 물가 지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기저 효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또 사례가 공공 물가가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거의 한 뭐 가스, 전기 다 포함해서 한 28%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지 그렇죠. 물가는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좀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나 외식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점심 먹으러 가면은요, 뭐 정말로 너무 놀랍니다. 그쵸, 갈 때마다 올라갔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서울 지역 외식품목 평균 가격이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자주 먹는 8가지 음식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건데 삼겹살 같은 경우가 12%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장면이 이제 16% 상승을 했고 즐겨 먹는 김밥도 10%, 냉면이 7.3% 상승했는데 뭐 자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6% 오르면서 크게 많이 올랐고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김치찌개 백반 생각하시면 많이 올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백반, 김치찌개 자주 먹잖아요. 이게 백반이 7.5% 올랐는데 7,6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8,000원 주고 이제는 김치찌개 백반을 우리가 즐겨 먹는 백반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많이 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식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농수산물 가격도 같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 소식인데요. 뉴욕 증시가 오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 처음 장시작했을 때 크게 올랐다가 하반 갈수록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좀 세지면서 사실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1% 이제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0.11%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0.07%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다. 사실 지금 국채 금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한때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제장에는 소폭 좀 빠진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겠죠. 이 고용 지표 2월 달에 고용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1월 달 고용 지표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뭐 긴축을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줬었고 과연 이번에 2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의 주의 증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 상원, 하원 나가갖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요것까지도 이제는 같이 지켜보시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또 10년간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출소한 뒤에도 방화를 저질러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현대시장. 시장 내부가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건물 지붕은 앙상한 철제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시장 안을 돌며 가게 등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점포 200여 곳 가운데 무려 47곳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시장 CCTV를 분석해 다음날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방화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5번에 걸쳐 방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4차례 선고받고 10년 동안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한 차례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소된 뒤에는 몇 달 뒤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 A씨가 길거리에 있는 화단에 불을 붙이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가 크진 않지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방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사당국에 지명수배가 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년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파출소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라졌던 권총이 2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1시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금암 이동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가 피살됐습니다. 백 경사는 목과 등 그리고 가슴을 6군데나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문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는 것 같다고 이제 퇴원식에서 뒤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했더니 들어가서 끌려줘서 들어가 본 게 그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해갖고 피가 막 형쟁 당겨서. 백 경사는 동료 경찰관 4명이 외근 근무를 하러 나간 2시간여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찌른 뒤 실탄 4발이 장전된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사라졌던 백 경사의 389경 권총이 21년 만에 최근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울산광역시. 그러면 그 총은 맞아요? 그 총 맞아요. 총기 번호가 일치합니까? 예.
흥미로운 점은 백경사 사건과 그보다 1년 전인 2001년 말 대전에서 발생했던 권총강도 살인사건이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대낮에 은행 지하주차장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고 3억 원을 든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두 사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 터널이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아케이드도 이와 비슷한 재질과 구조여서 또 화재에 취약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방음벽 소재를 바꾸고 아케이드 등 시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덮고 있는 방음벽과 천장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방음벽과 천장의 투명 패널 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불에 잘 타는 재질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화범에 의해 점포 5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현대시장.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불에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케이드가 방음벽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불에 잘 타는 데다 밀폐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시장의 아케이드 중간에는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개폐 장치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불에 취약한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만에 화재가 났을 때 위로 연기가 빼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포의 불꽃이나 온도,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와 점포주 등에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재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툭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재래시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동시에 로또 2등 당첨이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의혹이 일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로 1057회 차에 1억 1252만 장이 팔린 점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를 조합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안팎으로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호 번호나 기존 회차 당첨 번호, 가로, 세로, 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한 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차 2등에 당첨된 664장 가운데 609장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뽑힌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내건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영기업이 공익사업에 참여해 함께 부자가 되는 공동부여에 기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 다음 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민영기업을 격려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회의에 참석해 당 중앙은 늘 민영기업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 발전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民营经济是我们党长期执政、团结带领全国人民实现2个100年奋斗目标和中华民族伟大复兴中国梦的重要力量。 그동안 중국의 경제 운용은 민영기업보다 국영기업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목소리가 커지면 관건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 성장에 그친 뒤
올해 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당근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첫날 열린 장수성 회의에서도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总书记讲，在任何时候，中国都少不了制造业。对企业来讲呢，把我们的研发针对市场，去不断的去创新。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이 기부를 통해 공익사업에 참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분배에 방점을 둔 어젠다인 공동부유, 함께 부자가 되는데 기여하라는 겁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모두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영기업에 대한 격려와 책임을 다하라는 압박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함락 위기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철수할 듯하던 우크라이나가 사소 의지를 보였고 바흐무트 전투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 용병기업 대표는 돌연 퇴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동부 지역의 요충지 바흐무트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최근 이틀간 주요 보급로를 포함한 2개의 다리가 파괴돼 고립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정예 부대를 새로 배치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Він намагається це зробити вже дуже давно, але наразі, як ми можемо побачити, в нього це не вдається. Україна тримає оборону, наші хлопці героїчно захищають це місто, і всі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це ще будуть захищати довго. 우크라이나가 최근 철수설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를 사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며 철수하라고 협박했던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Если сейчас ЧВК «Вагнер» отступит от Бахмута, то весь фронт посыпется. И сегодня ЧВК «Вагнер» является цементом как раз. 프리고진이 돌연 퇴각 얘기까지 꺼낸 건 탄약 등 물자를 제때 공급하지 않은 러시아 국방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바흐무트 공략을 주도한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과 러시아 정규군은 서로 공로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정황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함락되더라도 이번 전쟁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의 주인공은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였습니다. 팀을 옮긴 첫 해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를 포함해 5개 부문을 휩쓸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2022-2023 시즌 정규리그의 주인공은 우리은행 김단비였습니다. 기자단 투표 110표 가운데 107표를 휩쓸며 올 시즌 가장 빛난 별이 됐습니다. 김단비와 동료들은 인기 드라마의 대사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언니, 지금요. 올해로 데뷔 16년째인 김단비는 득점 2위, 공헌도 1위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MVP와 베스트 5, 우수 수비 선수상 등 5개 부문을 휩쓴 김단비는 가장 먼저 은사인 위성우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냥 몸만 좋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를 한 팀의 에이스로 만들어주신 위성우 감독님,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낸 저도 대단하죠. 에이스 김단비를 영입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위성우 감독은 개인 통산 9번째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친 여자농구 선수들은 저마다 재치 넘치는 수상 소감으로 모두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눈물이 안 나네요. 올 시즌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자! 저에게 자신에게 고맙고 싶었어요. 네. 팀별 30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 레이스를 모두 마친 가운데 1위 우리은행부터 4위 신한은행까지 상위 4팀은 오는 11일부터 최종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아이스하키 국내 최강 HL 안양이 6년 만에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HL 안양은 지난 4일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서 열린 정규리그 39라운드 경기에서 도호쿠 플리블레이즈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HL 안양은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중단된 사이 경기 상대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꾸준한 선수 육성과 투자로 일본의 5팀을 넘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HL 안양은 9일부터 시작하는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4위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스를 만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는 무려 18도 선까지 높아지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겠는데요. 오늘은 동해안과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며 중서부 지방은 종일, 전북과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가 22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